작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인용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안토니오의 태도가 저는 좀 뭐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간도 쓸게도 다 내주면서 바사니오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친구를. 그래서 사실 안토니오가 자기가 쓸 돈을 빌려준 거면 조금 더 뭐랄까요. 이 소설이 덜 복잡했겠죠. 근데 안토니오가 자기가 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바사니오가 또 포샤라는 아름다운 그 귀족 처녀에게 청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여비를 구하기 위해서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토니오는 돈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수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선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토니오의 모든 재산은 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베니스에 어울리는 설정인 거죠. 베니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상품을 팔러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극명한 대립인 거죠. 안토니오 같은 상인들은 베니스의 어떤 전형적인 상인들은 배를 타고서 뭔가 상품을 팔러 보내는 그런 일들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런데 샤일록은 돈을 어떻게 벌죠? 예, 고리대금으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샤일록은 그 인근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부자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샤일록을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싫어하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라는 이유로 싫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막 심한 증오감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샤일록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샤일록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미 구원이 있어요. 그 전에 원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처지이면서 그것도 자기가 쓸 돈도 아니고 자기 친구를 빌려줄 돈이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오히려 안토니오 스스로가 샤일록에게 뻣뻣하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단지 돈일 뿐이지 너에게 뭐 다른 거를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정말 고자세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바사니오에게는 막 너무나 정말 간도 쓸게도 다 내줄 것처럼 하면서 안토니오에게는 극단적인 증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면성을 안토니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의 앞부분에 보면은 안토니오가 자기가 굉장히 우울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자기는 항상 우울하다고. 예,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울한 사람이고 침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안토니오가 혹시 바사니오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정말 그런 논문도 있어요. 예, 그런 논문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오는 항상 자기의 재산이 바다 위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자본가로서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예. 오히려 샤일록이 더 단단해 보이는 이유는 샤일록은 항상 돈을 끼고 살기 때문에 현금 부자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는 모든 재산이 항상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면 그리고 해적에게 약탈이라도 당한다면 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업이 그때는 실제로 굉장히 성했었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도 많았지만 못 될 가능성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안토니오는. 그리고 샤일록도 행복하진 않은데 샤일록은 탐욕을 통해서 그 불행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탐욕을 계속 채움으로써 내가 저 잘난 베니스의 상인들보다는 내가 더 부자야. 저들도 나한테 다 돈을 끌어오잖아. 이런 우월감으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열등감과 당시의 유대인은 그랬죠. 당시의 유대인은 베니스 사회에서는 뭐랄까 차별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베니스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려있고 자유롭고 막 평등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예.
그리고 이 끊임없이 물류가 오가는 이 상업적인 도시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구자본과 신자본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토니오의 자본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상업적인 자본이고 이 샤일록의 자본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샤일록의 자본 축적 방식은 더 현대적이었던 거죠. 예. 더 악랄하고 더 현대적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벌다니, 돈이 돈을 낳도록 하는 고리대금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자라는 개념이, 그것도 고액의 이자라는 개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오늘날과도 좀 비슷하죠. 예.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은 더 악랄해졌죠. 오늘날은 샤일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샤일록은 샤일록보다 더 무서운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일록은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꿔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본들은 어떤가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돈을 빌리게 만들어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집이 꼭 필요해서 집을 막 하우스푸어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 나중에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또는 어떤 사람들은 되기도 하니까 예, 희망을 막 펌프질해서 돈을 빌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딱 죽게 써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빌리게 하잖아요. 이게 훨씬 악랄한 거죠. 예. 내가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빌리게 만들어서 나를 그 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하우스푸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예.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샤일록보다 지금의 부자들이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샤일록은 좀 원시적인 악마라면, 예. 지금의 부자들은 아주 세련되게 교활하게 진화한 형태의 그런 자본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안토니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논쟁의 상대자가 유대인임을 염두에 두게.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은 아예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있어요. 차라리 바닷가에 서서 만조의 바닷물 들어 평상시 수위로 낮추라고 명령하는 편이 나을 걸세. 차라리 이리에게 어째서 새끼양을 잡아먹어 어미양을 울렸는가를 따지는 것이 나을 걸세. 예. 차라리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하늘의 돌풍을 만날 때 나무 끝을 흔들거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을 걸세. 소귀의 경을 읽으라는 거죠. 차라리 저 유대인의 마음을, 그보다 단단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또 있겠는가. 부드럽게 해보려 하느니 차라리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가장 어려운 일을 해보는 것이 나을 걸세. 그러니까 논쟁의 상대자가 유대인이니까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하라는 얘기죠. 예.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빌린 주제에 너무나 당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토니오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베니스의 상인이 재밌는 게 완전히 착하기만 한, 예, 완전히 선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완전히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안토니오도 나중에는 정말 나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차라리 내 돈 다 가져가 버리라고. 예. 그런데 살려주기만 해달라고 하면서 좀 너무나 불쌍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포샤의 장면, 그러니까 포샤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사니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사니오는 예, 자기가 청혼하러 가기 위해서 친구를 위험에 빠뜨려요. 예, 아니 그 돈이 꼭 필요하냐고요. 사랑을 하면 가서 헤엄이라도 쳐서 정말 그 여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예쁘다는 소문이 났어요. 예, 그리고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포샤에게 구원을 하니까 자기도 경쟁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뭐 개인의 탐욕이라고 쳐요. 그런데 친구를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는 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예.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막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잖아요. 예. 그건 너무 잔인한 우정 아닌가요? 친구의 호의와 우정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버리잖아요. 쟁취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바사니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포션은 바사니오를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져버려요. 예.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포셔의 그 시험이 있죠. 구원자들에게 자기를 정말로 자기와 결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내죠. 예. 퀴즈를 내서 3가지 뚜껑 중에 금뚜껑, 은뚜껑, 납뚜껑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고르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그 위에 글자가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황금색 뚜껑에는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찬양이 있고, 예. 그리고 은색에는 뭔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찬양이 있고, 납으로 된 뚜껑에는 이건 정말 빛나지 않는다.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모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뚜껑을 택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다 금이나 은을 고르는데 이 바사니오만 납뚜껑을 골랐던 거죠. 그러니까 포샤가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그 유명한 문장이 여기서 나와요.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다. 예,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다라는 그게 포샤가 거기 위에 써놓은 문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은 사실 반짝이는 것을 찾아서 포샤에게 온 거죠. 포샤가 돈이 많으니까, 상속녀니까, 그리고 아름다우니까, 예.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니까 반짝이는 존재를 찾아서 포샤에게 구원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바사니오가, 저는 그것도 좀 바사니오의 교활한 계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바사니오가 좀 못마땅한데, 바사니오가 납뚜껑을 고른 거죠. 예. 그러니까 바사니오는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구원자를 고르는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진실한 가치를 추구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겠지 하고 이제 그 뚜껑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포션은 그 뚜껑을 고르는 동안에도 이미 반해 있는 상태예요. 예, 이미 막 바사니오가 좋아 죽겠어요. 그 상황에서 제발 금이나 은은 고르지 말기를. 근데 막 답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남자들한테는 답을 절대 안 가르쳐주고, 만약에 납뚜껑을 고르면 어떡하지? 뭐라고 핑계를 대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다가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오니까 가르쳐줘야 되나? 막 이런 유혹을 느낄 정도로 바사니오를 첫눈에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마침내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 우리 이제 반지도 주고 약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 와요? 안토니오의 배가 다 난파되거나 이렇게 돼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난파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빚을 정해진 기한 내에 못 갚겠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서 바사니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친구를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여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냥 교통비만 빌린 게 아니라 막 자기가 치장할 돈, 자기가 멋지게 꾸밀 돈까지 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구원을 하러 가는데 내가 좀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 돈까지 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사니오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허영심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지혜로운 면도 있고 교활한 면도 있고 다 갖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포셔가,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매혹적이고, 그러니까 바사니오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샤가 그럼 괜찮다고, 당신 가시라고, 친구를 구하러 가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사니오는 친구를 구하러 가지만 안토니아가 어떻게 나오죠? 절대로 사용 증서에 씌어 있는 그대로, 그대로만 행동을 하겠다고 계속 마치 앵무새처럼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샤일록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샤일록을 말려요. 평소에 샤일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다. 재판장들도 말리죠. 예, 뭔가 다른 방법이 없겠냐. 돈을 줄 수 있다. 바사니오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거든요. 그것도 포샤의 돈을.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또 돈을 빌려가지고 예, 자기의 매력으로 막 유혹을 해가지고 돈을 또 빌려가지고 마치 자기 돈처럼 가져와서 이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제발 내 친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안 돼요. 예. 계속 샤일록은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증서대로 합시다. 예.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의롭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 정의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의나 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냥 묵묵히 그걸 실천하죠. 예. 그런데 정의를 막 너무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법을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예, 악한 사람들이나 교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예, 싸워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앤토니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안토니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사니오조차도 뭔가 여러 번의 생각을 바꾸고 뭔가 그 좀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바사니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날라리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철이 들어요. 예, 살짝 철이 들고 포샤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뭔가 믿음직한 남자가 되어가는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샤일록조차도 마지막에는 뉘우쳐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걸 하는 뉘우침의 모습이 살짝은 보이는데 안토니오는 마지막까지 마음이 안 변해요. 예, 계속 샤일록을 미워해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로요. 마음의 무장이 그것도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바사니오, 자네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 잘 있게. 아,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제가 다 캡처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사니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안토니오에게는 그렇게 막 죽일 똥 살똥 하면서 막 달라들었던 바사니오에게는 그렇게 막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요. 샤일록에게는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던 안토니오가 바사니오 앞에서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예, 정말 마지막 사랑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막 절절하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이 포샤의 지혜는 잘 드러났는데 예, 포샤의 어떤 재치, 지혜 이런 것은 잘 드러났는데 이 남자들의 지혜는 오히려 잘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여줬던 결국에는 모두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결말로 감동적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고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 안토니오죠. 안토니오를 확실히 벌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그런 면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셰익스피어 시대의 한계였을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특히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런 인종차별적 요소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있어요. 예. 남녀차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막 굉장히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남장 여자가 꽤 많이 나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당시는 사실 여성들이 연극을 공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샤도 남자가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예. 모든 역할들은 할머니라도 소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도 그걸 다 남자들이 분장을 해서 남자들이 연극을 해야 됐던 시대예요. 예. 그렇게 답답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포샤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 예,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적이었겠어요. 예. 물론 그 포샤도 여성이 아닌 남자가 연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에서는
그거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분명히 여자가 연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 포샤의 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연극을 하고 싶었을까. 그게 너무 공감되도록 잘 상상을 표현을 했죠. 앤토니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일에서 행운의 여신이 관례를 벗어나 내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으니 말일세. 그 여신의 변함없는 습관은 파산 후에도 그 비참한 사람의 목숨을 부지시켜서 움푹 들어간 눈과 주름살이 진 이마를 하고 빈곤한 노년을 체험토록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참한 고행으로부터 나를 끊어냈네. 존경하는 자네의 아내 포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게. 그리고 앤토니오의 최후의 과정도 얘기해주게. 그리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얘기하고 죽음에 임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가도 잘 말해주길 바라네.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던 거죠. 예, 바사니오와 그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준 후에 부인에게 판단을 부탁해보게. 바사니오에게 한때 진정한 친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만약 자네가 친구를 잃게 된 것을 서러워해주기만 한다면 그대의 빚을 갚은 그 사람도 결코 후회가 없을 걸세. 그게 자기 자신이죠. 이 유대인이 칼을 깊숙이 넣어서 살을 베기만 하면 나는 곧 내 심장 전부로 빚을 갚게 될 테니 말일세. 이거는 진짜 무슨 사랑 고백 같지 않아요? 예, 내 심장 전부로 자네의 빚을 갚는다고. 예, 정말 이렇게까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샤일록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게 예,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면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안토니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다 주고 all or nothing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다 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말 하나하나에 어떤 그 바사니오를 향한 진정한 이제 감정이 드러나 있죠. 예. 그래서 포우셔의 그 명판결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리고 판사들은 다 남자일 거 아니에요. 예.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회가 허술해야 가능해요. 예. 이게 만약에 정말 지금처럼 아이디 카드 다 있고 예. 얼굴 다 증명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못 하겠죠. 그런데 포샤가 남장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판사가 아닌데도 판사인 척을 하는 거니까 오늘날 같으면 판사로 변장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잖아요. 아무도 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의 가치관과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구멍이 숭숭 뚫린 거예요. 예. 지금보다는 훨씬. 그래서 근데 이런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빅데이터죠. 예. 빅데이터가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우리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여의도에서 맥주를 산 사람은 뭐 며칠 후에 뭐 강남에서 영화를 볼 확률도 계산할 수 있는 예. 그런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결국 상관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빅데이터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려고 마음 먹으면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범 지역을 가려내서 범죄를 막으려고 만든 빅데이터 시스템이 결국에는 그 지역을 차별하게 만들고 그 지역을 더 우범지대로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 개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 뭔가 일탈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잡음으로 처리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빅데이터로서의 1분자만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를 숫자로 취급하고 예, 데이터로 취급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감시하는 이 세상은 벌써 1984에 나온 그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의 세계가 벌써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창조성,
이런 것이 끝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고무적인 거죠. 이렇게 옛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시잖아요. 예. 이게 뭔가 막 요절복통인 그런 유머러스한 얘기도 아닌데 예. 이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에 뭐 반영이 되겠어요? 예. 그들에겐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저에게는 전부죠. 이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 사람의 힘이 존중받는 세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문학과 글쓰기와 독서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포셔의 이런 장면도 참 언제 봐도 명장면이에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부터요. 그러니 살을 베어낼 준비를 하시오. 피를 흘려서도 안 되지만 1파운드 이하도 이상의 살도 베어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꼭 1파운드의 살만을 베어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1파운드가 아닌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베어낸다면 그 분량이 무게의 경중을 초래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1푼에 20분의 1만큼의 무게라도 다르다면 아니 머리카락 한 개의 무게로 인해서 저울이 기울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죽게 되며 당신의 전 재산은 몰수됩니다. 예,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기상천외하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판결이죠. 예, 천재적인 거죠. 그게 여자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셰익스피어가 예, 정말 천재적인 작가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정말 이런 인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도 해보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너무나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고 똑같이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샤일록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포샤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둘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는 것이 목적인 거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해석이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해석이니까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한 치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언제 읽어도 감동적인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이 소설 캐릭터를 설명할 때 트릭스터라고 해요. 트릭스터라고 하는데 트릭스터는 트릭은 원래 사기치다, 속임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트릭스터는 소설이나 신화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방자 같은 인물도 트릭스터예요. 예. 이쪽 세계에 속하기도 하면서 저쪽 세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트릭스터인 거죠. 예. 그러니까 포샤는 여자인데 남자인 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신분이고 베니스 사람이 아니죠. 일단 베니스 출신의 사람이 아닌데 베니스 사람의 심장부로 들어와서 그것도 재판부에 들어와서 예, 판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세계에 속하면 저쪽 세계로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떤 세계에 규정되죠. 규정되고 이런 게 바로 사회화라는 거죠. 사회화는 길들이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성별도 정해지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름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사회화까지 해요. 사회화까지 하면은 이거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개인을 규격화시키는 거거든요. 사회화는 사실 좋게 말해서 사회화지 규격화고 통제예요. 지배하기 좋은 시민을 만드는 거예요. 지배하기 좋은 국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좋게
고분고분하게. 그래서 모범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범생은 일탈을 싫어하거든요. 일탈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범생들을 키워내는 곳이 사회화인데 그 사회화가 안 되는 존재들이 바로 트릭스터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트릭스터는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에 이른 존재들인 거죠. 오직 자기 자신인 사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화의 압력에 길들지 않아요. 이 그물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들인 거죠. 예. 포샤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근데 트릭스터가 항상 멋진 인물은 아니에요. 이 안에 속임수,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나 이런 곳에서, 신화나 민담 같은 데서 제게 제가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도, 예를 들어서 왜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있죠. 거기서 호랑이 같은 캐릭터. 호랑이도 트릭스터예요. 왜냐하면은 속임수를 써서 일단 어머니를 잡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누이도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어린 오누이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계속 속임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트릭스터가 다 개성화에 이른 것은 아니고 트릭스터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포샤 같은 존재고, 또 여기서 베니스의 상인에서 란슬롯 같은 인물도 트릭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란슬롯은 방자랑 굉장히 비슷하죠. 원래는 샤일록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로렌조에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란슬롯이라는 하인이 샤일록에게서 떠나가면서 샤일록의 운수가 다예요. 예. 그때부터 샤일록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요. 딸도 도망치고, 딸도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재산까지 훔쳐서 달아나 버리고, 샤일록에게서는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란슬롯이라는 유쾌하고 지혜롭고 멋진 하인을 잃어버리면서 그 하인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막 세경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시키는 일밖에 못해,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괴롭힌 거예요. 저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라는 것보다 란슬롯을 괴롭히는 게 더 싫더라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내가 란슬롯을 알고 있었다면 너무나 잘해줬을 텐데.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유쾌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란슬롯이 마치 방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동향을 막 살피면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뻔한 이 희곡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 트릭스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릭스터는 이 세계에 속하면서도 저 세계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양쪽을 횡단하면서 결국에는 갈등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존재들이 트릭스터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화 규격화를 요구하는, 통제와 지배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소중함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바로 트릭스터고, 이 희곡에서는 포샤와 란슬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희곡을, 소설을 읽는 재미, 문학작품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